안녕하십니까. 공무원 국어 강사 임혜성입니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흥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천재교육 출판사에 수록된 전체 작품의 일부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오며 가며 그냥 일하시면서 귀로만 들으십시오. 물론 텍스트도 화면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성남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권 씨는 무리하게 거금 20만 원을 마련하여 철거민의 입주 권리를 손에 넣는다. 그러나 입주 전매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행정당국의 압박에 밀려 입주는커녕 직장과 재산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감옥살이까지 하며 전과자 신세가 된 권 씨는 나의 집 문간방에서 새빵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뻔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뚝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다. 동주나 놀자, 동주나 놀자 하고 둘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 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끔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잠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 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인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하는 한 얼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에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병을 앓았다. 권 씨가 여간 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엊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새빵 잘못 내줬다고 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벌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뜸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면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끙끙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은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새 내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를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고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작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덜어는 흉보고 또 덜어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고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애를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자 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다리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 않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쩜 그렇게 짝짝꿍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공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누물거린다 싶어 나는 앵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정이나 어려우면 분만비를 빌려줄 수도 있음을 넌지시 비쳤는데도 작자가 끝내 거절한 것은 까짓거 변두리 병원에서 얼마 들지도 않는 비용을 빌려 쓴 다음 나중에 갚을 그 알량한 수고를 겁낸 나머지 두 목숨을 건 모험 쪽을 택한 계산 속일 거라고 나는 단정해버렸다. 그러나 한결같은 상태로 자정을 넘기고 나더니 사정이 달라졌다.
경산치고는 진통이 너무 길고 악책스러운데 겁이 났던지 권 씨는 통금이 해제되기도 전에 부인을 얻고 비탈길을 내려가느라 한바탕 북새를 떨었다. 북을 북채 위에 엎인 모양으로 권 씨 내외가 우리 집 문간방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한 근심 더하는 기분이었다. 미역근이나 사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보라고 아내에게 이르고는 출근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에게 연락을 받아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 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잘 됐습니까? 뒤늦게나마 오 선생님 말씀대로 했기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권 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서 발부리듯 뜬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뒤쪽에다가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을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허망이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고요. 쌍둥이는 더욱도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인데도 24시간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은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어색하게 들릴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더욱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던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사실 말이지 10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분만비 2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 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는 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내가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길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가 간간히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는 어느 해가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도 감히 두 말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랍니다. 지금 내 형편의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섬하고 약속을 할 테니 권 선생님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덕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가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버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가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나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한다든가 잘 먹고 잘 살아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서 내 이마에 탁 눌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것뿐이었다.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척거릴 것 없는 작달마니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춰졌다.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향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질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힌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여기서 암만은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을 대신하는 말. 그러니까 돈으로 잴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원산부인과에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에 마치비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일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지리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지리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한번 살짝 비꼬신 거죠.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의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너덧댄가 다섯 대째인가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영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의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절없이도 잘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끔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에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 갔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치에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과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강도답지 않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겨누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었다. 이런 강도가 더 떨고 있어요, 지금.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었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딴엔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북돋았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에 현금이 변변찮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울 거요.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강도가? 자,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다.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라는 눈짓을 보였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는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 몹시 자존심만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장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디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그 옆에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겹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히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 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을 깜깜한 방 안에서 어미아비 없이 오니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비로소 얘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 떼일 염려는 없어. 전셋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 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뻣뻣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었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이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 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빨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일까?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는 깔고 덮는 데 쓰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은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 쓴 게 3켤레였다.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에 소용에 당한 모양이었다.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구두가 이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그 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었습니다.